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방송대학교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나온 소비자행동론 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대가 원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수업이라는 대면 교육이 있는데 혹은 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 사이버대와 달리 실제 오프라인에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 오프라인 시험이 다 과제물로 대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구독자분들이 필요하시면 잘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 받기 바랍니다. 70점이나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과제물 30점과 달리기 때문에 신중히 하시고 그리고 방송대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표절 시스템을 3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과제물 채점자에게 한 2주, 3주 후에, 2주 정도 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표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놔두는 뭐 땡땡 캠퍼스라던가 레포트 땡땡 같은 데서 구매를 하셔서 하시는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금 라서나 교수님이 담당하는 3학년의 소위상동론이나 4학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사례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되고자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과 표절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어, 변환을 시켜서 최소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바꿔서 글을 쓰시는 것이 좋은 점수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문제는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뭐 번호로는 뭐 1, 3, 4, 5 이렇게 나왔지만 아마 중간에 문제를 하나 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네 문제고요. 이 네 문제를 다 써야 하고 배점이 1번, 2번이 가장 높습니다. 20점씩. 그리고 3번, 4번은 15점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 배점상 1번과 2번을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라사나 교수님이 1번과 2번에 관심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1번은 일단 이거를 과제 지시사항에 보시면 A4 용지 3쪽 이내로 정리를 하라고 그만큼 내용 요약을 컴팩트 있게 하고 시사점을 잘 도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분석 말고 교재와 강의에 나온 이론을 바탕으로 반드시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지금 소비자 행동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 중에 해석 부분이 해당되고 두 번째는 태도 형성과 관련된 태도 형성과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3번은 태도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혹은 변화에 중요한 학습과 관련된 문제이고 4번은 마지막으로 15강에 나와 있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 중에서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 들어가면요. 1번 소비자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극 측면의 요인과 관련된 실제 현상을 한 가지 제시해서 학습한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소비자 측면과 자극적인 측면, 자극적인 측면은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그 마케팅 얘기하기 전에 소비자 측면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개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제품 구매나 소비에 대한 동기나 관여도 혹은 소비자가 속한 문화나 상황, 그다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그다음에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기대나 준거 기준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한테 모호한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이 뭐로 보일까요? 네.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거예요. 떡이라든가 우리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배고픈 주인공이 떤걸 봤을 때
되게 먹는 걸로 보이는, 그죠? 그 다음에 지식 수준에 따라서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기보를 본다 해도 뭐가 보일까요? 그죠? 하얀 돌과 흰 돌일 겁니다. 하지만 바둑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저는 당구를 치지 않지만 당구를 처음 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은 누워서 위에 천장만 봐도 당구 그 판이라고 하나요? 당구 그 내가 보여서 그림이 보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 어떤 그런 것들 기대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개인적인 측면도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마케터로서 기업의 관계자로서 중요한 건 자극적인 측면이에요. 왜? 소비자의 개인적인 건 우리가 어떤 조절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바로 자극적인 측면이 중요한데요. 자극적인 측면은 크게 색, 맛, 냄새와 같은 어, 감각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언어적인 표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세 번째, 순서 효과, 어떻게 메시지를 언제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배경과 분위기라고 하죠. 우리가 맥락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의 상황은 아까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이 인위적으로 혹은 마케팅을 위해서 세팅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색과 맛과 냄새라는 감각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동일한 자극물이라도 우리가 자극물의 색깔, 맛, 냄새 등에 따라서 소비자 해석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만약에 커피를 분홍색 커피잔에 놨을 때와 갈색 커피잔에 놨을 때는 연구 결과 분홍색 커피잔에 있을 때는 그 맛이 없는 것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같은 갈색이다 하더라도 커피 병의 레이블이 연한 갈색인 것보다 진한 갈색으로 한 경우 소비자는 같은 커피 맛인데도 불구하고 커피 맛이 더 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P&G라는 회사 아시죠? P&G 같은 경우는 우리 세탁세제인 취얼스를 처음 시판하였을 때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세제의 그 제품 색깔을 파란색으로 변경시키자 매출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오렌지나 노랑 같은 어떤 자극적인 색깔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활동을 어, 촉진시키고자 하고 이와는 또 반대로 칵테일바 같은 경우는 색깔을 깊고 부드러운 색을 쓴다던가 이렇게 해서 편안한 느낌을 주죠. 뭐 이런 색깔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런 명동이라든가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댄스곡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 백화점 같은 곳은 어떠나요? 굉장히 슬로우하고 클래식한 음악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런 음악을 들어서 백화점에서 머무는 시간을 오래 함으로써 많은 양의 많은 금액의 제품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유명한 코카콜라 사례도 또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산타클로스죠. 그러면 왜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코트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 의하면 1931년 코카콜라가 겨울철 판매량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 프로모션 수단으로 코카콜라의 이미지하면 우리가 딱 뭐예요? 빨간색이죠. 우리가 칠성사이다 하면 초록색인 것처럼 빨간색 코트를 산타클로스에게 입혀가지고 백화점 광고에 나선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산타클로스 하면 다른 색깔의 옷이 아닌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코카콜라가 떠오르게 되고 코카콜라는 그걸 활용해서 겨울철 광고에 어, 북극곰뿐만 아니라 빨간 우리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죠. 그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체화된 인지는 조금 이따 제가 사례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적인 표현. 이 언어적인 표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이해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투리 쓰느냐? 표준말을 쓰느냐?
아니면 영어를 섞어 쓰느냐, 한국말만 쓰느냐, 한자를 섞어 쓰느냐, 아니면 한국 순수한 말만 쓰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사례에 나와 있듯이 책이 사례에 나와 있듯이 의사는 왜 병명을 라틴어로 말할까? 그냥 감기예요라고 하면 되는 걸 플루예요. 뭐 우리 그 뭐예요? 링거 들어가는 줄을 그냥 링거 줄이라고 하면 되는데 라인이 끊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더 유식해 보이거든.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음,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는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기억되기 쉽지만 중요한 건 이해는 쉽지만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에 비해 긍정적인 표현이 좀 더 이해가 쉽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표현에 비해 능동적인 표현이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긴다즈 아이스크림이 유럽산으로 한 이유도 뭐 그런 거겠죠. 왜요? 하긴다즈 하면 뭐 같아요? 유럽풍, 뭔가 고급스럽고, 그죠? 풍미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미국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에도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순서 효과. 순서 효과란 동일한 내용을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사람들은 소비자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씨라는 사람은 친절하고 성실하나 과시욕이 강하고 의지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A씨는 의지가 약하고 과시욕이 강하지만 성실하고 친절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A씨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순서 효과에는 최근 효과와 초기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 효과, listen effect는 자극들의 메시지의 내용들이 차례대로 제시되는 경우 맨 끝에 제시된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이해하고 지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초기 효과는 primary effect라고 해서 맨 처음 제시된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이해하고 직역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분야 연구를 살펴보면 자극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나 인상을 결정할 때, 즉 우리가 태도를 형성할 때는 초기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고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회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효과가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 개의 정보를 차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뭐 자사의 브랜드라던가 회사의 브랜드라던가 이런 브랜드의 호의적인 태도 형성이 중요한 정보는 앞에 쪽에 제시를 해주고 호의적인 형성과 관련된 정보는 브랜드 명이나 슬로건과 같은 어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정보는 끝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딤체 광고는 The Original 딘체 라는 경쾌한 리듬의 슬로건을 마지막에 들려주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키 하면 항상 마지막에 뭐예요? Just do it. 나이키 하죠. 예. 그런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되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 최근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마지막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과 분위기, 즉 맥락이요. 이 제품이 브랜드가 자극이 주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자극이 제시되는 정황, 배경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어떤 좋은 느낌을 유발하는 TV 프로그램 직후에 방영된 광고가 슬픈 느낌을 유발하는 TV 프로그램 뒤에 직후에 방영된 광고에 비해 더 긍정적인 반응,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니 시리즈였던 The Day After는 인류의 종말을 다루는 굉장히 어두울 수 있는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이 드라마에 제품 광고가 삽입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TV 뉴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뉴스가 끝난 뒤에 광고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1980년대 초에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굉장히 청바지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동안은 고급 백화점에서 팔렸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가 시얼스나 제이시페니 같은 중급 백화점, 즉 양판점에서 판매되는 걸 알게 된 고급 백화점들이 이 리바이스의 상표 패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을 판단해서 더 이상 자신들의 고급 백화점에서 취급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사례로 일본의 사례로 가져온 게 뭐냐면 바로 소비자의 해석에 미치는 자극적인 측면 중에서 감각적인 요소와 관련해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 라서나 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마케팅 연구에 내놓으셨는데요. 음, 체화된 인지란 인바디드 커그니션은 뭐냐면 인간이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몸의 상태가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즉 몸에서 지각한 감각적인 체험이 어떤 자극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즉 온도나 무게, 질감과 같은 지각되는 감각이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는 인지나 이해를 지배한다는 거죠. 이런 체화된 인지의 가장 유명한 실험으로는 2008년 예일대의 심리학자인 존 박의 실험이 아주 가장 유명합니다. 그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 따뜻한 커피와 따뜻한 차를 학생들이 한 그룹에서는 실험 집단에서는 따뜻한 차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고요. 한 통제 집단에서는 찬 커피, 그저 콜드 커피나 아니면 콜드 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실험을 한 거야. 둘을 뭐 어떤 일정한 시간 들고 있게 한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어,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랬을 때 따뜻한 차나 따뜻한 커피를 갖고 있던 그런 실험 집단에 있던 어, 그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것에 비해 콜드티나 콜드커피를 갖고 차가운 차를 갖고 있던 학생들은 그 뜨거운 커피를 갖고 있던 학생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즉 자신이 지각한 온도가 낯선 사람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 같은 마음가짐인데 예를 들어서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 어떤 그 마음가짐과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헐렁한 머리를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같던가요? 예, 다르죠. 예, 그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제품이다 하더라도 포장지 혹은 쿠폰의 촉감 있죠. 촉감에 따라 브랜드의 품격 혹은 가격 수준이 다르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열장의 조명, 색상에 따라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불 가능 금액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진열장 조명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뭐 호프집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지나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가격이 쌌냐 그러지 않았는데 조명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 올해 유행했던 그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아시죠?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조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어떤 가격을 충분히 제시할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씻은 후에 제품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와 손을 씻지 않은 경우에 제품을 평가했을 때 평가가 달라졌대요. 어떤 손을 씻었을 때는 좀 더 전략적인 소비나 윤리적인 소비 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관련해서 라서나 교수님의 내용도 봐도 카페의 실내 공간 특성이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제 그 연구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 가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통유리와 천장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즉 높은 경우에 이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에 그래서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지 바뀐 마음의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호기심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건축적 물리적인 특성이 윤리적인 어,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뭐 체화된 인지 자세가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도 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당당한 자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사례로 또 하나 가져온 게 제가 뭐냐면 여기 럭셔리한 고급 차 보이시나요? 이것을 럭셔리한 호텔인데요. 음, 이 럭셔리한 차와 이 고급스러운 호텔, 이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요. 이 호텔에 머물렀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들었습니다. 뭐냐면 국내 어떤 한 호텔에 하루 묵게 되었을 당시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호텔 화장실, 컵, 심지어 TV 리모컨까지 그 호텔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물을 통해 오감으로 받은 감각은 바로 묵직함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통해 전달받았던 가치는 럭셔리, 고급감이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조명의 물리적인 무게감, 엘리베이터의 문에 닫히는 속도마저 빨리 닫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서히 닫히는 속도, 화장실의 문의 무게, 크리스탈 컵의 무게, TV 리모컨의 무게 등 종합적인 묵직함을 통해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이라는 걸 전달하려 했고 그 여기에 방문했던 고객은 그런 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던가 중요한 고객이나 중요한 사람과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머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몸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감각이 우리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어떤 이해를 결정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